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 정부에 따른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충분히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금융 외환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최 부총리는 필요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과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외화 유독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달러 환율이 내년 5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원화 약세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 변화, 한국은행의 대응 여력 부족, 1,400원대 환율에 대한 정책 당국의 관점 변화 등을 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한 때 1,430원 선을 뚫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과 통일부 예산 등 7천억 원을 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깎은 4조 1천억 원을 포함하면 야당이 삭감하겠다고 한 예산은 모두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인 예산안 협의는 없다면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폐기로 전국이 혼돈으로 빠져들면서 대한민국 외교가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란 후진국역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은 당분간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2,400선이 깨졌고 코스닥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탄핵이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은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탄핵 정국이라는 어두운 터널에 갇혔습니다. 박근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에선 주가 급락과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죠. 전문가들과 탄핵 파장 토론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국이 정말 어두운 터널에 갇혀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때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폐기된 후 오늘 첫날인데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상황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이 비상계엄 선포 해제 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상계엄은 금방 이제 폐지가 됐죠. 국회에서 바로 비상계엄을 폐지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렇게 충격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던 게 코스피는 한 2% 정도 빠지고 코스닥은 한 2.5% 정도 빠졌었는데요. 예. 지금 오늘 보니까 사실은 그때보다는 충격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2월 3일 날 탄핵 있기 전날, 탄핵이 아니죠. 비상계엄 있기 전날 종가랑 지금 비교해 보니까 지금 총 코스피는 한 5% 넘게 빠져 있고요. 예. 코스닥은 한 8.5%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예. 저희가 예전에 그 탄핵 정국 겪은 적이 있잖아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2016년에 탄핵이 있었는데 당시에 한 2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엔 한 9.5% 2개월 동안 빠졌고 예.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2개월 동안 처음에 한 마이너스 0.2% 정도 빠졌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벌써 한 5% 정도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사실 이것들이 조금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게 2016년 저희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우리 경제가 이 탄핵 이전 정국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뭐 삼성전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계속 깎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맞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도 효과가 좀 더 오래 가고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증시만 빠지는 게 아니고 또 불안한 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예, 네. 1,430원을 뚫었어요. 예, 1,435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바로 보니까 1,435원까지 갔더라고요. 네. 저희가 12월 3일 날 환율이 1,402원이었었습니다. 근데 1,400원대 환율도 부담스럽다. 이거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새로운 뉴 노멀이냐 이렇게 얘기하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비상계엄 있던 날 밤에 1,440원을 넘었다가 일시적으로 넘었다 돌아왔고 지금은 1,435원인데 지난주가 닫힐 때 12월 6일 날 보니까 1,414원 정도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그 비상계엄보다도 이 사태 지금 탄핵이 무산된 이 사태가 더 얼마나 시장이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가 6시간 만에 됐던 날이 있고 지금 당장은 탄핵 소추안이 폐기됐는데 시장에는 충격이 나타난다. 지금 이제 우리 외교가 정말로 뭐 사실상 올스톱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밖에서 볼 때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선언과 해제, 지금 탄핵 소추안 폐기 이후 시각이 좀 더 안 좋습니까? 밖에서도? 더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콜 캠블 그 부장관조차도 국무부 부장관조차도 예. 심각한 오판이고 불법적이라고 비상계엄 선포를 비난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경고함에 안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혼란한 정국이 종식되는 것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6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하지만 탄핵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표명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예. 미국은 한국 국회의 표결 결과와 추가 조처 논의에 주목했다고 했는데 네. 표결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게 제대로 작동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게 제대로 작동한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 계속해서 촉구한다. 상황 종료가 안 됐다는 것이죠. 아,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흥미롭게도 네.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 즉 시민이 분노했으면 분노를 표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집회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종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소추가 폐기됐는데 그것으로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됐다면 이게 봉합이 되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국민들의 뜻을 반해서 봉합 상태로 간다고 반응이 나왔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안이 부결이 되면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계속 있고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라면 예. 국회의원들 다수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탄핵안이 부결이 됐다면 그리고 뭐 이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물려났다고 하는데 외교를 포함해서 네. 국방부에서는 군 통수권자는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발표했죠. 여전히. 예. 그러면 외교를 대통령이 안 한다 그러면 외신 기자가 저한테도 질문했는데 그럼 누가 외교를 하느냐? 대답이 없어요. 네, 누가? 네? 국무총리가 하는가?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정당인이지 국무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행정부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게 한국 헌법을 어떻게 이게 맞냐, 틀리냐 했을 때 대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쁜 뉴스가 아니라 불확실한 혼돈인데 그렇죠. 거기에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시장 회복 그리고 전국 안정의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의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아직 혼란 상태이구나. 지켜보자. 네, 그리고 1,500이 되기 전에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도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1,500이라는 원달러 환율이 환율입니다. 그런 외국인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500원이 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1,400원으로 이렇게 환율을 생각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지난번 11월 28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번 났을 연속 때. 예.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창용 총재가 흥미로운 발언을 한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은 이번에 이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이 없었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아직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그 2번이나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굉장히 강한 조치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예. 것이죠. 지금 이제 봉영식 의원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듣는 분들이 이제 미국이 아마 미국 분들이겠죠.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되기 전에 다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1,430원 뭐 앞으로 이제 더 오를 가능성을 노무라 증권은 경고를 했어요. 내년 5월까지 뭐 1,500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이 정도 수준은 예전 수준에 비하면 좀 굉장히 지나치게 높다 이런 느낌을 갖고 기업들도 이 환달러 환율 손실 때문에 큰 비상이 걸렸을 텐데 우리가 이걸 좀 당연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는? 사실은 당연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기에도 이미 굉장히 높은 환율이고요. 예. 저희가 기업들이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기업들의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로 예전 같으면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높아서 원화가 약세면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출하는 구조가 중간재를 달러화를 주고 사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구조거든요. 네. 이미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중간재를 사올 때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률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출하고 원달러 환율 사이의 관계를 그려보면 원래는 양의 관계가 잡혀야 돼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화가 약하면 약할수록 수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관계가 거의 이제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가.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도 이 수출과 원달러 환율의 관계에서 많이 관계가 약화되고 예전과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금융권들도 막 최근 들어서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거 맞추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원달러 환율 높은 게 지금 한두 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물론 뉴노멀로 볼 게 하나 있는 건 뭡니까? 뭐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두 가지 정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산에 투자하시는 비중의 분들의 비중과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서학개미라고 하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약정해서 공장 짓기로 한 것만 66조입니다. 그럼 달러 수요가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달러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은 좀 비정상적인 거죠. 네, 정말 비정상적인데 과연 조금 더 내려와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이제 지금 전국 불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진정되는 게 아니라 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외교가 당연히 지금 불투명한 거죠. 깜깜할 텐데 뭔가 정상들의 방한 외교가 뭐 취소되고 계속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제 비근한 예가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회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전격적으로 취소됐죠. 미국 국방장관이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국 수반들도 방한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좀 더 추동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의 키 방산 수출이 확정되지 않는 계속 유예가 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K 방산 수출도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1월 19일이면 끝나고 1월 20일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추진해왔던 그 전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제도화하는 막바지 작업에 있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령 선언이라는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치 동맹을 주장했고 민주주의가 안보 협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주장했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반대 입장을 믿었던 한국이 피력한 것이 됐기 때문에 네.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스티븐스 전 대사가 지난 12월 6일 KEI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예. 미국은 어떤 한국 지도자와 같이 일을 하고 싶고 동맹을 관계를 유지하고 싶냐?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다면 한미 관계를 위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정당화한 방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너무 시대착오적이었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고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한국이 이런 나라다, 불안정한 나라고 신뢰할 수 없는 우방이라는 이미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탄핵이 부결된 다음에 나온 기사는 아예 제목을
쿠데타라고 했어요. 쿠데타라고 예, 이걸 예. 쿠데타라고 볼 수도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쿠데타라고 하면 꼭 정부가 있고 정부 밖에 있는 군이 헌법을 위반해서 권력을 탈취해서 집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궁정 쿠데타란 말은 들어보셨죠? 궁정 쿠데타. 그다음에 네. 자기 쿠데타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 수반이 너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다면은 군을 사적인 기관으로 취급해서 동원을 해서 헌법을 중단시키고 권력을 공고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는 헌법을 유린했는가, 예. 두 번째로는 군을 수단으로 사용했는가입니다. 주체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아예 썼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윤석열 예.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이제 쿠데타로. 근데 이제 쿠데타를 경험한 국가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집트 52년, 가나 66년, 우간다 71년, 태국은 여러 차례인데 최근에 2014년, 미얀마 최근에 21년, 파키스탄 99년, 칠레 73년, 예. 아르헨티나 76년, 브라질 64년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보기에는 예. 정말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박함에서 계엄령을 비상계엄을 발표한 했다고 것으로 했죠. 볼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2024년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쿠데타. 예.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진을 보시면 그때 그 80년 예. 또 그 광주 사태가 있었을 때 포승줄에 청년들이 줄줄이 묶여가고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 흑백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걸 실었어요. 그게 2024년에 한국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아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쿠데타라 표현하고 이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사진까지 실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트럼프 이 행정부 출범이 뭐 한 달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반도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 뭐 그런 협상들을 지금 한참 해야 될 때일 것 같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스캇 베센트가 하는 정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재무장관이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정부가 너무 지금 씀씀이가 커서 씀씀이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하나가 반도체 지원금 같은 거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되게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이다. 이거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분이 조금 시장에서 이분이 임명될 때 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계속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쓰려고 합니다. 상무부 장관. 네, 상무부 장관. 근데 이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관세는 우리가 협상 전략으로 써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최근 들어서 관세 전쟁은 사실 이거 협박용이고 이거 잘 해서 결국은 서로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협상이 잘 되면 사실은 자유무역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협상 테이블에 누가 앉죠?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앉죠? 네. 그쪽에서 누가 앉으면 얘기할 수 적절한 있는지. 카운터파트가 나왔다고 예. 생각할까요? 문제죠. 보니까 지금 외교부도 이런 걱정해서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뭔가 좀 한미 관계 얘기를 좀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좀 한미 관계를 조금 중단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좀 조율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외교부에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 그런 대화가 됐는지는 구조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예. 사태가 엄중하고 외교장관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가? 네, 전 내각이 전부 다. 예, 그런 네. 면을 본다면 카운터파트의 문제가 있고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불안해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인사권을 뭐 2차적이라고 했습니다만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또 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한미 간에 약속된 것을 정부를 대표해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측은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예정했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 한국 방문이 전격적으로 그때 취소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아젠다 중에 하나는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회의였는데 그것도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내치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외교 안보에서는 혁혁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국빈 방문도 했고 특히 미국과는 이제 핵
문제에 있어서 핵무기 사용해서 협력의 차원을 넓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그 NCG 회의를 무기한 연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측에 통보도 하지 않고 사전 통지 협의도 없이 계엄령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와는 어떻게 핵무기를 논의하는가. 핵무기를 논의할 수 너무 있겠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국무부의 베탄드 파넬 수석 부대변인이 계엄령 선포 당일에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은 거는 굉장한 우려와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고 미국 측으로도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2.12 쿠데타가 있었을 때 예. 1979년에 그 당시에 이제 반미 운동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한미연합사 지휘 통제 차원에서 미국은 우리가 통제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들이 보기엔 우리 국방장관이 미군 부대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이 선을 어떻게 그을 수 있는가? 예. 거기에 더해서 5월에 광주에 특전사 부대가 가서 시민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군은 계속 무엇을 하고 있었냐? 여기에 미국이 굉장히 그 신뢰가 치명상을 입었죠. 네. 근데 그것을 되풀이할 수 있는 급박한 사태를 사전 통보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다면은 어떻게 그런 정보와 중요한 외교안보 아젠다를 얘기할 수 협의하고 있느냐. 합의할 수 있는가? 그 리스크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종료되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회복 탄력성이 증명이 됐다 하더라도 예.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헌법상 차이가 있는 것이 네. 미국은 헌법상 탄핵이 있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있습니다. 예. 14조는 탄핵이고 네. 25조는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네. 탄핵 없이도 대통령 직무정지가 가능한데 음. 우리 헌법은 이렇게 조항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직무정지를 사실상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한덕수 총리와 네. 그 국민의힘이 같이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건 임명권자가 아니니까요. 국민이 선출하지도 음. 않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 본다면은 왜 이런 소란의 중심 혼돈이 인물인 정리가 안 대통령이 되고. 계속 음. 용산에 있는가? 그것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법적 절차,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불안 상황에서 이제 사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가 지금 거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뭔가 조금 자국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이미 기울이고 있는 거죠. 네, 11월 25일 날 1차전이 시작이 됐죠.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자기가 취임 첫날 캐나다랑 멕시코, 지금 USMCA라고 하는 옛날 나프타죠. 그 관세 협정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3일 만에 날아갔습니다. 플로리다로. 플로리다. 네, 플로리다 말하라고 날아가서 단판을 또 3시간 동안 또 지으려고 했었고 왜냐하면 두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스탱 트리도 총리가 사이가 안 좋아요. 일 1기 때도 엄청나게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캐나다는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굽히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엔 완전히 굽히고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전화해서 어떻게든 달래려고 했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외교 일정으로 아직 이제 취임은 안 했습니다만 첫 외교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지금 방문 중인데 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서 만났고요. 이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리엄 왕세자 영국 분이랑 그다음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얼굴을 찍을 수 있으면 지금 찍으려고 하는 게 전 세계 분위기인데 예. 우린 누가 찍죠? 또 네. 이 질문으로 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뭔가 관계를 맺어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할 답답하다는 수 얘기만 있는 하네요. 것은 있죠. 빨리 뭡니까?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표결을 한다면은 표결을, 일단은 예전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랑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 정부라든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진행되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탄핵이 통과가 된다면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이제 대신에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발동했던 대통령의 그런 행정권이 중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헌법과 우리 헌법의 차이인데
미국 헌법 수정헌법 25조로 보면 제3절에 대통령이 스스로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성이 불가능한 서면을 그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에게 송부를 하면은 대통령직이 정지가 되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부통령이 대통령 대리로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탄핵이 아니어도 직무정지. 아니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스스로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대통령직을 수행 수행할 수 못하니까 없다. 부통령이 대신 그것을 승계하게 해달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레이건이 그 81년도에 힌클리한테 총탄을 맞고 수술에 들어가서 마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스스로 서면에 사인을 해서 조지 부시 부통령이 내가 수술 받고 회복하는 동안은 대신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수행하라. 했고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그 암 그 검증을 받을 때는 부통령에게 잠깐 그 위임한다는 것을 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그걸 할 수 있는 장치가 미국 수정법 25조 3항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투표를 좀 해서 한다고 해서 뭐 꼭 탄핵안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기 그건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외국 기관과 외국 정부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죠. 어떤 예.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그 자본시장, 금융시장,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데 이미 기업들의 해외 계약 같은 게 조금 영향을 받더라고요. 협상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또 관광객들도 지금 한국이 여행 주의가 됐잖아요. 이런 정도 되면 이런 게 좀 조금만 더 길어지면 내년 성장률 그렇지 않아도 지금 1%대인데 정말 더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성장률 전망치 나오고 있는 건 시청자분들 아셔야 될 게 요거는 아직 탄핵 정국 들어가지 않은 성장률 전망치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나왔냐 하면 네. 8개 IB 평균 지금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은행에서도 뭐 1.9 얘기했고요. 그러면 보통 내년은 뭐 1%대 후반 성장한다라고 보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성장률인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로 본다면 예.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됩니다. 네. 작년에 1.4 성장했잖아요. 네. 올해는 2% 초반 성장했을 할 것 같지만 네. 작년에 1.4 성장 대비 2% 초반이니까 올해도 그렇게 원래 더 튈 수 있었던 게 못 튄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아주 낮았는데 낮았으니까요. 더 높아야 되는데. 네, 더 높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1%대 후반이고 한국은행에서 최근 얘기하는 건 후년에도 1%대 후반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4개년 연속 지금 경기 부진 정도가 아니고 기조적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저희 서양 속담 중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건 마지막 하나의 지푸라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미 이거 아니어도 이런 정치적인 불안 아니어도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었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얹어짐으로써 사실은 향후에 나올 숫자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미 그렇지 않아도 성장률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충격을 주는 건데요. 지금 금융시장 오늘 증시나 환율 보니까 야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증시를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했던 밸류업, 뭐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해 보겠다. 근데 결국은 이 정부 자체가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주역이 돼버렸네요. 결과적으로. 그 포브스에 의하면은 한국 디스카운트가 증명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디스카운트가 갑자기 발생했다기보다는 디스카운트가 없다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죠. 외부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적어도 정치적인 디스카운트가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경제와 정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경제, 기업 활동이 정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된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 밸류업 정책 정말 공연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쌓는 건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쉽고요. 저는 그 어제 홍익표 국회의장이 했던 뭐 그분 예전에는 특정 정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뭐 국회의장이시니까 얘기를 하나 제가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원식 의장. 우원식 의장 네, 죄송합니다. 네. 우원식 의장 뭐라고 하셨냐면 그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하지 않으면 국정은 안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동의하고 납득하지 않으면 시장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네. 두 분의 이제 걱정스러운 얘기로 경제위원장 여기서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탄핵 대치 전국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아 코스피가 연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해외에선 국내 경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줄지어 내놓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증시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 해제 후 증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고 처음 열린 우리 증시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가 2,400을 하회했고 한 2%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죠. 그래서 4% 넘게 빠진 상태에다가 예. 환율까지 다시 이제 1,430원대 위로 올라오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그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상실감을 크게 만들었던 게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예. 기대감들이 컸어요. 지난 화요일. 모처럼 외국인들이 5,500원대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고 또 지수도 반등을 하면서 야 이제 뭐 트럼프 리스크 소화하면서 좀 회복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국내 전국 혼란을 맞게 되면서 네. 그게 더 체감상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그 하락의 정도를 더 깊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해제 후 외국인들 보니까 거의 1조 이상을 팔았어요. 네. 4, 5, 6 지난 주말까지. 오늘은 외국인들이 뭐 소폭 순매도인데 오늘 시장을 보면 연기금들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는데 네. 개인들이 다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인 순매도 대 연기금 폭풍 매수의 지금 대결 같아요. 네. 지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른바 좀 그 주말에 기대했던 이제 어느 정도 전국 혼란이 진정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그게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실망 매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저희가 좀 그 불안 속에서 좀 약간의 하나의 몇 가지 안도 요인들을 찾아가자면은 뭐예요? 국내 증시는 사실상의 수급상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게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순매도 규모 공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또 기관도 이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 중간에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금융 당국에서도 그 유동성 추가 공급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예. 이러한 것들이 주가의 그 하방을 계속 조금 제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이런 우리가 좀 제가 폭풍 매수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순 매수는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네. 정부의 어떤 교감 속에서 사들이는 겁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이익을 생각하고 사들이는 걸까요? 그 이면은 저희가 뭐 솔직히 파악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수급이 최근 몇 거래일에 걸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한국 증시 비중 줄여놨던 부분들 다시 이참에 채우자. 그 수요들이 더 강하다라고 추정 정도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 시장을 보면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에도 S&P와 나스닥이 올랐죠. 뭐 산타랠리 기대감까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연준의 금리 인하도 조금 늦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주가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국 증시에서는 높은 편이고 이번에 이제 예상되는 트럼프 이기 정책들은 사실상의 미국 기업들에서만 낙수 효과들이 벌어진다라는 게 중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뭐 법인세 인하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더 나아가 그 연준 뭐 12월 달에 금리 동결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11월 FOMC 11월 초 이후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예. 최근에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시장 금리는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고용 같은 경우도 예. 일단은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잘 나왔어요. 신규 고용 창출 건수는. 그런데 그 실업률 같은 경우나 또 경제활동 참여율 이것들은 지난달에 비해서 별로 안 좋게 나왔고 신규 고용 창출된 내용들을 봐도 예. 정규직 일자리는 감소하고 또 민간 부분의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이 12월 달에 연준 금리 인하 건너뛰는 거 아니야? 이거를 강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다. 네. 이게 미국 증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층 더
그 상승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달 18일로 예정되는 연준의 마지막 FOMC에서는 한 차례 더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금 높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 시장은 12월 달에 인하하고 말고 크게 신경 안 쓰고 예. 12월은 오케이. 내년에 어떻게 할 건데? 음. 내년에 이제 연준이 점도표상으로 금리 그 기준금리 제시했던 게 3.4니까 예. 여기서부터 좀 더 뭐 더 내려야 되죠. 음.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뭐 100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 70, 50 이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시장과 연준 간의 간극을 좁혀가는 작업들은 내년도에도 우리가 계속이 될 거고 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12월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라 예. 내년 전망을 둘러싼 시장과 연준 간의 간극 좁히기 이게 주요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내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금리나 과연 횟수라든지 인하 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텐데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좀 곧 나올 예정인가요?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민감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까? 당장에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12월, 인플레이션 11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에 발표된 고용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같이 고려를 하니까 네. 이게 지금 당장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도 인플레이션 이벤트는 우리가 다시 좀 피곤하게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저희가 이제 그 지난 뭐 대략 올해 내내부터 여름 기간까지는 물가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내려가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신경 쓰냐라고 네. 했는데 11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 스스로도 우리가 물가를 통제할 거다.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후퇴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그래요? 앞으로 물가가 빨리 내려갈 것이라는 데에서 자신이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 시장에서도 이제 매번 CPI 발표될 때마다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여야 된다라는 점들을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그럼 보고 내년 있습니다. 금리 인하 횟수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내년에 3.5%대까지 기준금리 상단이 낮아지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지금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네. 아마도 뭐 3.75냐, 4.0이냐 이거 가지고서 시장에서도 알력 다툼이 일어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증시로 돌아와 보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대 중반까지 올랐는데 네. 보통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오르면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 다시 조금 안정이 된다면 훨씬 외국인 투자자들은 좋으니까 네. 매수를 하게 하는 수준 정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일부 외국인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뉴스 플로우랑 텔레그램이나 뭐 SNS에 유튜브에서 보면은 현 상황을 놓고서 안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 달러니 어디서 어떤 일본 증거사에는 1,450원 간다. 네. 뭐 한국은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이 할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식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한 분위기에 동조되고 있는 게 외국인도 거의 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환율이 뭐 올라가는 거 저희가 시원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환차익을 노려볼 만한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예. 외국인들 어차피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환산해서 원화로 투자하잖아요. 달러 가치 변화, 환율 변화에 대한 변동폭들도 그들에겐 중요한데 네. 지금 달러로 환산하는 코스피 지수가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랑 기존의 원화로 표시된 코스피 지수랑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어요. 그만큼 그냥 달러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싼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네, 이 시점에서는 따라온다면? 그냥 그 코스피가 안 움직여도 네. 환차익으로만으로도 먹을 만한 확률들이 높아지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속보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지시했네요. 뭔가 수사가 좀 빨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환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는 분야도 좀 있다면서요. 네. 물론 이제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면서 조금 매도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비상겸손 해제 이후에는 오히려 몇 종목들을 좀 사들였죠. 네. 어떤 종목들이었어요? 보통 뭐 이제 반도체주 좀 산 측면이 강하고요. 네. 아마도 반도체는
이미 저희가 정치 전국 혼란을 겪기 전부터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요인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예.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일각에서는 이것도 있더라고요. 네. 정권 교체했을 때 이제 기대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은 네. 그동안 이번 정권에서 뭐 피해를 받았다 애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아. 이러한 뭐 내러티브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예. 동조도 하지 않고 예. 대신에 카카오를 샀던 거는 그 전에 네이버를 또 집중적으로 샀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네, 네이버랑 그런 것 같아요. 카카오랑 좀 같이 연관지어서 보는 것도 어떨까? 같은 성장주 측면에서 예. 그동안의 성장주 내에서 인터넷 관련된 주들은 그 금리가 하락하는 최근의 기간 동안에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예. 이제는 다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라는 인식도 있고 더 나아가 뭐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찾기는 어렵지만 미국에서 지금 보시면은 예. AI 투자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예. AI 반도체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비싸다. 아. 그러면은 그 반도체 하드웨어를 가지고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B2B 업체들은 좀 사볼만하다.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딱 했을 때 어. 떠오르는 주식이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 두 개의 주식들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다라고는 좀 따져봐야 하는 건 사안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거 이것들이 한 대의 스토리가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유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를 설명했고요. 사실 계엄 선포, 해제, 그리고 탄핵, 소추안 폐기 겪으면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게 금융주입니다. 네. 또 금융지주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하락폭이 조금 과도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금융주들이 빠진 거는 지금 정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잖아요. 밸류업. 네. 근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장주, 선두주자가 바로 금융주들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정권이 약간 혼란을 겪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뭐 컨트롤 타워도 부재할 것 같고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것 같은데 그런 밸류업 대장주들 얘네들 더 피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 모멘텀이 소실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들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데 뭐 이번에 금감위원장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예. 정치 상황 이슈와 무관하게 현재 그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그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예.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금융주 같은 경우도 굳이 정부에서 이전부터 뭐 주주 환원해라 등 떠밀지 않아도 주주 환원 의지 자체가 높았던 업체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최근에 금융주들의 하락 부분은 저는 과도한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향후에 예. 지수가 뭐 어떤 형태든 정치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서 반등이 나올 때 이들 업종 중심으로 반등의 탄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만 반등이 나올 때 하지만 반등이 과연 언제쯤 있을지 네.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얘기할 때 주가 수준 전체가 괜찮은가,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괜찮은가를 볼 때 PBR 주가 네, 순자산 비율을 본다는데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이 정도 그 굉장히 이거 어느 싼 정도 거.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이걸? 그 0.85배 그 주가 0.85배 수준까지 내려왔고 예. 금요일까지 오늘 아마 0.84배, 83배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0.85배 이하로 내려갔던 시기가 손에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뭐 금융위기 때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사태 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손에 꼽히는 시기인데 그 당시 때랑 지금이랑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라고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BR이 0.85배로 내려갔다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예상 가능한 대부분의 악재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영했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도 지금이 바닥이니까 정확히 바닥이니까 여기서 그 풀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예. 어디가 바닥인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최소한 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사서 3개월, 6개월, 뭐 1년 정도 있다가 지수를 보면은 네. 확실히 지금의 지수 때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PBR 기준으로 본다면 네, 맞습니다. 대부분 PBR 이렇게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 조금 일정 기간을 거쳐서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까? 네, 대부분 다 올라온 상태라고 대부분 거의 다 올라오셨다라고 올라왔다. 올라왔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워낙에 전국 불안이 당시에 비해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도 막 빠져나간다든지 네. 또 우리 또 개미 투자자들도 막 던진다든지 이러면 PBR 0.8배가 낮지만 더 떨어질 수 있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수준의 PBR이 0.81배까지 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0.81배. 네. 예. 그런데 여기서 0.81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지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안 사고 있으면은 네. 그 지점 결코 안 오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바닥이 오기 전에 반등을 하는 게 주식시장의 특성이니까 네. 저는 그 자리 관점, 음. 점으로 된 지점이 아니라 영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내서 내고 올 확률이 높다.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회사들이 지금쯤이면 내년 전망을 다 했을 텐데 네. 이번 계엄 관련 탄핵 전국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내년 전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감안하지 네. 않았을 때 내년 전망은 어땠습니까? 코스피 어떻게 봤습니까? 감안하지 않았을 때 내년 전망도 편차가 되게 컸어요. 하단도 편차가 컸고 상단도 편차가 컸습니다. 그래요? 하단 같은 경우도 뭐 2,200에서 2,500 사이가 하단이었고 상단도 뭐 2,700에서 3,200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컸던 건데 아마도 이제 지금은 편차가 조금 더 확대가 되겠죠. 키움증권은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저희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제 최하단은 2,400, 2,400. 네. 네. 상단은 이제 그 3,000 이렇게 600포인트로 넓게 잡았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까지는 그냥 시원하게 못 올라가는 박스권 장세. 네.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이랑 그다음에 수출 회복, 이익 회복 그런 모멘텀들에 힘입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익이 좀 회복될 거라 보는 것은 뭐 금리가 조금 낮아질 거라는 금리 그런 인하에 전제- 대한 효과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수출이랑 이익 모멘텀이 통상적으로 한 사이클 겪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 사이클을 겪을 때 그 기간이 12에서 16개월 조금 더 길면 18개월 정도 돼요. 예. 올해 수출이랑 이익이 꺾이기 시작했던 게 4월 달이었으니까 4월. 대략적으로 한 사이클을 미래에 투영을 해보면은 상반기 말 정도 되나요? 그쵸, 그게? 하반기 후반 정도 되겠죠. 하반기 후반.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이익이나 경제 현상에 좀 더 빨리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부터는 해볼 만한 장세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네.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 정국이 이제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이게 감안을 해서 어떻게 전망치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단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치는 뭐 수정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왜 단기적으로 보냐면은 정치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미국 증시에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마찬가지인데 정치라는 게 주가에 미치는 악재로서의 미치는 영향력 예. 그리고 지속력 예. 이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다. 네, 저는 뭐 정말 뭐 길어봤자 한 2에서 3개월. 어. 저희가 하다못해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유행했잖아요. 네. 그거 지금 거의 한 달밖에 못 갔습니다. 12월 넘어가니까 거의 소멸이 되고 있잖아요.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물론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 워낙 그 상황인 만큼 섣불리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이제 현재 전국 혼란이 그 소버린 리스크라고 하는 국가 위험으로 전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 정치와 관련된 지속성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주식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폐기됐지만 야당은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요동치는 정치가 우리 경제를 통째로 잡아먹을 태세인데요. 영세 상인들은 생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급락하는 주가 하락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시민들은 혹한에도 길거리로 뛰쳐나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SBS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